엔비디아나 AI 인프라를 바라보는 시선이 정말 이건 끝없이 성장할 줄 알았지만 분명히 이제는 좀 뭔가 상처가 났고, 결국 딥시크 이 사태의 최대 수혜 기업 중에 하나는 결국 애플인 것 같아요. 어. 중국에서 가성비 AI 싸게 만들었는데 챗 GPT만큼 한다는 AI 딥시크 파문이 터져 나와서 이게 지금 그야말로 뉴욕 증시와 뭐 빅테크들을 비롯한 이 글로벌 산업계를 흔들고 있는데요. 이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그냥 싼 반도체로 AI 가속기를 해도 AI가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엔비디아에게는 그야말로 엄청난 악재 재앙 아닌가요? 그러니까 젠슨왕 CEO가 잠 못 잤을 거예요, 아마. 진짜 못 잤을 겁니다. 이게 진짜 사실이면 네. 제일 타격받는 건 당연히 엔비디아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막대한 칩을 다 사줬거든요. 네. 지금 뭐 수많은 빅테크가 이걸 왜 샀냐면 엔비디아 칩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AI 그 훈련을 해야 되는데 훈련부터 추론까지 엔비디아 칩을 대체하기 어렵고, 또 빅테크는 돈이 많으니까 네. 여기다 그냥 지출해서 나중에 다 뽑자 이런 계획이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자본 지출 늘리고, 올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사건 전에 올해만 800억 달러 투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메타도 600억 달러, 거기다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그거 네. 해가지고 미국 정부랑 이제 소프트뱅크 뭐 이렇게 몇몇 해가지고 무려 4년 동안 5천억 달러,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돈인데 여기 최대 수혜주는 당연히 엔비디아거든요. 엔비디아죠. 그 예. 돈의 20%가 엔비디아로 흘러갈 예, 거다. 그런 예상 흘러가겠죠. 나왔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돈들이 엔비디아로 들어갈 텐데, 근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 굳이 엔비디아 칩 비싼 칩을 왜 쓰지? 이 가성비가 이렇게 좋은데, 이제 이런 칩들이 이제 만약에 그 이제 쓰이게 된다면 엔비디아가 이제 비싼 값에 팔 수가 없게 되죠. 가격을 그러면 비싼 칩도 떨어뜨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번에 사용한 칩이 엔비디아 H800 칩이라고 하는데, 이게 2022년에 만든 칩인데 사실 이제 수출 규제 이것 때문에 그래서 H20을 지금 수출을 하고 있어요. 약간 이제 사양을 좀 낮춰서 엔비디아가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이거는 H800은 이제 2년 전에 나온 거를 이 딥시크가 어떻게 확보를 했나 봐요. 중국에 안 팔리는 칩인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는 갈 수가 없는 칩이고 네네. H20만 가요. 그래서 지금 나온 얘기가 H20도 규제해야 된다, 이 얘기까지 나오는데, H20 가지고는 못할 거로 생각했던 거죠. 저사양 칩으로 뭘 하겠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바뀐 것 같아요, 이 얘기가 사실이면. 근데 이제 이것도 딥시크 측에서 이렇게 얘기한 건지 진짜로 이렇게 저가로 만든 게 맞는지를 저도 모르고, 자, 아무도 모릅니다. 딥시크는 알겠죠. 네. 본인들은 아는데 이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아직 검증할 방법이 아직은 마땅치가 좀 않은 상황인데, 근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 결론은 나오겠죠. 근데 어쨌든 그 성능은 되게 뛰어난 건 맞는 것 같아요. 딥시크 아론이란 모델이 나왔는데, 최근에 나온 가장 고성능 모델인 그 챗GPT의 그 O1이란 모델가 거의 뭐 수학 문제 푸는 거는 거의 동급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이제 시장에서 놀래버린 거죠. 아니, 네. 중국은 어쨌든 분명한 건 중국이 오픈 AI보다는 돈은 분명히 덜 썼을 것 같은데 네. 성능이 비슷하다? 이건 이제 시장에 어쨌든 충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이 그 가장 우려했던 그 엔비디아 젠슨왕도 언젠가는 올 수밖에 없는 자본 지출은 언젠가 줄거든요. 영원히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아니고 몇 년 후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 사건 때문에 생각보다 빨라지게 되면 AI 인프라나 반도체를 바라보는 투자들의 시선이 일단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네. 이거 언제까지 자본 지출이 늘 줄 알았는데 그렇죠. 생각보다 이거 빨리 끝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나 그 메타 CEO도 실적 발표에서 얘기는 했어요. 자본 지출 계속 한다고 했는데, 이번 주에 얘기했죠. 네, 했는데 실적 발표에서 했는데,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이번 분기에 자본 지출액에서 다음 분기 자본 지출액이 늘진 않아요. 유지하는 거죠. 이제 계속 유지죠. 근데 시장을 원하는 건 계속 투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성장. 그러니까 100% 성장하는 거를 원하는데, 이제는 이렇게 되면요, 자본 지출은 느는데 늘더라도 그 증가율이 둔화돼요. 둔화되면 주가엔 그건 당연히 안 좋게 작용하거든요. 그리고 메타도 600억 달러 투자한다고 했지만 계속해서 늘릴지에 대해서는 그건 또 한번 또 보자, 상황을 보자 이렇게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보면 투자들은 어쨌든 우리가 무조건 낙관만 할 게 아니라 한번 좀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엔비디아나 AI 인프라를 바라보는 시선이 정말 이건 끝없이 성장할 줄 알았지만 분명히 이제는 좀 뭔가 상처가 났고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쨌든 미국 증시 그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았지만 좀 바라보는 시선은 조금 이제 불편할 수 있는 그런 시선으로 좀 바뀐 건 사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애플 오늘 아침에 나온 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애플도 사실 실적은 네. 별로 안 좋죠. 안 네네. 좋아서 이제 시간에서 빠지다가 올라가는 거 주주환원 더 해주겠다. 그러니까 사실 애플 주가 그렇게 오르는 거 보면 사실 실적 별로 안 좋았거든요. 계속 아이폰 매출 막 둔화되는데도 주가 계속 올랐잖아요. 그 이유는 결국엔 우리나라에서 잘 못했던 그 주주환원이 정말 애플은 정말 주주환원 끝판왕이잖아요. 네. 정말 많이 해주는 게 이번에도 주주환원 얘기 나오니까 바로 시간에서 주가 올라가는데 결국 그런 거 보면서 결국 주주환원이 정말 중요한 이슈는 맞는 것 같고 다만 본업인 애플 아이폰이 지금 안 팔리는 건 명백한 팩트니까 주가가 계속 위로 가긴 좀 어렵고 당분간은 박스권 같은데 다만 이번 딥시크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애플한테는 좋아요. 어쨌든 가성비 있는 이런 AI 모델들이 많이 나오면 이걸 스마트폰에 어쨌든 넣어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AI가 많이 탑재가 돼서 이게 대중화되면 애플 아이폰을 교체할 요인이 하나 더 생겨버리는 거죠. 네. 나 바꿔야 되겠다. 옛날 사양 가지고는 AI를 소화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면 결국 딥시크 이 사태의 최대 수혜 기업 중에 하나는 결국 애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하고 나서도 아마 사람들이 그런 거 좀 많이 느끼게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아마 주가 좀 올라가는 것 같고 다만 어쨌든 그 올해 9월에 또 애플 아이폰이 또 새로운 게 나오니까 그 과정에서 애플의 인텔리전스가 이미 공개가 됐고 중국에도 올해 아마 4월인가 아마 이제 그게 오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변곡점은 그때 중국에 AI가 탑재가 됐을 때 그 아이폰이 실제로 좀 잘 팔리는지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게 예상보다 잘 팔리면 이제 모멘텀을 아마 9월까지 받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 그래서 한 번의 고비는 좀 한번 확인을 해보시되 애플은 어쨌든 저는 이제는 좀 그 AI 관점에선 좀 우리가 계속 관심을 기울여 볼 만한 그런 좀 기업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만 놓고 보면은 상처를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면이 있는데 AI 판 자체는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커지는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결국 우리가 AI 하면서 마지막 단계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물리 AI라고 그러잖아요. 그 젠스당 CEO가 얘기했던 거죠. 본인도 그걸 알아요. 아니까 CES에서 아직은 좀 시간 걸리더라도 우리도 물리 AI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우리가 제공하겠다. 우리 거 써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언제까지 GPU만 가지고 할 수 없다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걸 CES에서도 화두를 던졌는데 이게 이제 생각보다 빨리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저비용 모델을 그냥 로봇에 넣고 자율주행에 넣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테슬라도 되게 아마 일론 머스크도 지금 기분이 좀 좋을 수가 있어요. 비싼 엔비디아 칩 이제 그쵸. 이거 굳이 안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저비용 칩으로 한번 해볼까?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애플도 좋겠죠. 애플은 엔비디아 칩을 아예 안 쓰잖아요. 원래 좀 안 쓰기로 했던 이제 그 전략을 좀 예전에 좀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걸 본다면 결국 애플도 지금 저비용을 들여가지고 애플 요 기기에다가 AI를 탑재시킬 텐데 그게 이제 어쨌든 낮은 비용에서도 이제 고성능을 좀 발휘한다면 사람들이 그러면 AI 이 스마트폰으로 쓰겠죠. 지금은 클라우드 통해서 다 쓰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에 경량화 모델이 그냥 넣어버리면 이 스마트폰 가지고도 그냥 이게 하나의 그냥 데이터 센터 역할을 해버리는 거죠. 그 시기가 빨라지면 애플은 훨씬 좋은 거죠. 그래서 흔히 이제 물리 AI 시장, 요 시장이 생각보다 더 빨리 커지고 물리 AI 시장이 커지면 우리 눈으로 이제 이걸 매일 쓸 수가 있거든요. 매일 기기에서 쓸 수 있다 보니까 대중화는 훨씬 더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선 AI 확산 속도에는 훨씬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마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메타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랑 메타는 둘 다 실적이 다 이제 시장 예상치도 뛰어넘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뭐 그냥 석 달 만에 급락을 해버렸고 메타는 계속 분위기가 좋아요. 이 차이는 뭐 어디서 나타나는 걸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조금 이제는 성장 고성장보다는 좀 성장 둔화로 좀 분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예상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급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 거기다가 이제 자본 지출도 AI 투자도 어쨌든 계속 늘리긴 하지만 이번 분기에 어쨌든 이제 늘린 부분에서 앞으로 몇 분기 정도는 계속해서 이제 유지하는 정도 자본 지출을 급격하게 이제 늘리진 않겠다라고 좀 언급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로 비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엄청 나쁘다는 아닌데요. 뭔가 이제 냄새가 좀 나는 거죠. 아, 이거 성장이 좀 이제 꺾이는 것 같다. 그동안 잘 나가던 이 클라우드가 AI가 이젠 좀 둔화되는 거 아닌가. 또 한 가지가 그 오픈 AI 최대 이제 어떻게 보면 지분을 좀 많이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최대 투자 예. 사죠. 근데 소프트뱅크가 더 많이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아마 오픈 AI 더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더 많은 지분 확보할 것 같다. 이러면은 거기서 주도권을 또 뺏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프트뱅크한테 이게 뺏기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도 좀 가치가 좀 약간 또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좀 불확실성.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녹아들면서 주가는 어쨌든 지금보다는 미래에 대한 이제 부분을 의심하면서 빠졌다. 그게 좀 실망스러운 이제 평가가 좀 나왔고 메타는 지금 실적도 좋은데 앞으로도 계속 좀 더 성장할 것 같다 이런 내용이 나왔고 여전히 광고 쪽 여전히 좋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VR 기기 만드는 사업부도 어쨌든 이번에 흑자를 낸 것 같더라고요. 여기가 사실은 좀 약간 이제 미운 오리 새끼 좀 취급을 받았는데 이제 여기도 돈을 버네. 이것까지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누구보다 AI 투자 그렇게 주주들이 막 욕했잖아요. AI 투자 좀 줄여라. 왜냐하면 너무 많이 하니까. 근데 이걸로 돈을 좀 까먹으니까 이제 언제까지 AI 투자만 하겠냐. 근데 성과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AI를 통해서 광고 매출도 더 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이제 메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다 보니까 메타는 이제 다르게 평가가 됐고 그리고 메타는 이번에 600억 달러 투자를 하는데 이 투자도 이제 타당하다 충분히 그리고 더 주가가 올라갔던 배경은 메타의 이제 라마라는 AI 모델은 오픈 소스죠. 공개된 모델인데 지금 딥시크도 그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오픈 소스 모델이 이제 경쟁력이 있어지네. 이 라마에 대한 이제 평가가 또 재평가되는 거 아닐까. 이런 이제 기대감까지 이제 발휘가 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아무튼 기대감이 좀 이제는 좀 식어버렸고 메타는 더 기대할 게 많은 것 같다. 이런 이제 관점으로 완전히 바뀌면서 메타 주가가 좀 계속 강세를 보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네이버랑 카카오 주가도 좀 오르는 모습이 네, 그죠. 약간 나오더라고요. 지금 IBM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러니까 여러 회사들이 좀 비슷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회사도 딥시크 같은 거 이미 하고 있었어.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픈 AI에서 이미 공개해 놓은 그런 오픈 소스를 가지고 뭐가 있는 데서 조금 더 가는 거는 할 수 있다. 이미 그 챗 GPT에서 좀 내놓은 것들을 가지고 거기서 조금 더 공부시켜서 하면 이 정도 수준의 AI가 나온다. 근데 이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한동안 그냥 AI는 무조건 미국에서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것도 조금 깨질 수 있는 면이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네이버나 이런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이렇게 주가 오르는 건 결국 이들이 뭔가 AI를 하고는 있는데 뭔가 챗GPT에 좀 밀리는 것 같고 투자도 사실 금액 보면 정말 훨씬 작잖아요. 그렇죠. 작으니까 이길 수 있을까? 그리고 이걸 활용해서 뭔가 성과물을 좀 내긴 내야 되는데 어쨌든 돈을 좀 더 지불하더라도 뭐 챗GPT 쓴 게 좀 낫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미국 쪽으로만 이제 집중되는 현상들이 많이 나왔는데 딥시크가 그걸 이제 해버리니까 야, 이러면 네이버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네이버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네이버는 어쨌든 돈을 쓰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미국처럼 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비용으로 어쨌든 고성능의 그 이번에 어쨌든 딥시크가 그걸 만들어낸 게 사실이라면 네이버 입장에서도 이렇게 되면 GPU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렴한 GPU를 이용해서도 테스트를 계속 해가지고 또 최적화된 모델을 만들어내겠죠. 그러면 각각의 많은 이제 AI 서비스를 하고 싶었던 기업들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은 비싼 돈 들여가지고 해야 되니까 아예 포기하거나 아 저거 어떻게 써? 저 비싼 돈을 들여서 그것도 지금 당장 AI로 돈 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포기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아니다. 이거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저가형으로 맞춤형으로 한번 해서 우리한테만 필요한 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IBM도 CEO가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 했던 게 그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제공해 줄 수 있다. 맞춤형으로 다 해주겠다. 네이버도 지금 생성형 AI 있잖아요. AI를 어쨌든 장악을 해야 국가 경쟁력이 올라가게 되니까
그래서 미국이 중국 견제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AI 지금 못하게 하려고 네. 그렇게 막았는데 이거 보니까 AI 능력이 지금 생각보다 너무 뛰어난 거예요, 중국이. 예. 반도체 규제를 그렇게 심하게 했는데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 심하게 하겠죠. 그럼 이제 국가 투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 민간 투자 5천억 달러 들여가지고 물론 트럼프가 옆에 딱 이제 모양 좋게 있긴 했지만 네. 소프트뱅크나 이런 기업들이 주둔하지만 어쨌든 미국 정부가 이제 앞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AI에 훨씬 더 지금 많아진 상황이고 결국 AI 패권 경쟁이 이제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AI 하면 누구도 한국이 AI 강국인가 얘기 안 합니다. 네. 아무도 얘기 안 하죠. 네. 오히려 후진국으로 봐요. 막 뒤처진 거 아니냐. 네. 이게 또 기폭제가 되면 네이버한테는 좋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한국의 생성형 AI 모델을 갖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럼 정부 지원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사실 저는 중국이 성장한 배경 중에 하나는 어쨌든 중국의 공산당 정부가 집중적으로 보조금 주고 네. 이걸 키워주잖아요. 이거 해야 된다 그러면 그냥 다 몰입을 해버리죠. 네. 그게 이제 공산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게 이제 딥시크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야, 국가가 좀 주도하는 모습도 좀 보여줘야 되겠다. 이걸 좀 자극시킨다면 네이버를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는 어쨌든 네이버라는 그 생성의 AI 모델을 또 갖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니까 여기에 따른 수혜도 일부 저는 받을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좀 결합을 해서 어쨌든 그 한국의 AI 소프트웨어 기업들한테도 이런 훈풍이 좀 불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딥시크로 잠깐 돌아가 보면은 이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벌써 여러 기업들이나 뭐 이탈리아나 이런 데서 쓰지 말자. 네. 데이터 유출된다. 이런 움직임이 되게 강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딥시크 같은 경우가 세상을 뭐 장악하기는 저는 쉽지 않은 네. 것 같은 게 네. 틱톡은 장악을 했잖아요. 네네. 틱톡은 이미 이제 미국이 막기에도 너무 늦어버릴 정도로 뭐 그쵸. 정말 미국 사람들도 많이 쓰는데 딥시크 입장에서는 모르겠어요. 이게 어쨌든 지금 싹이 커지기 전에 약간 잘려버린 느낌이 들어요. 저는 왜냐하면 딥시크는 아마 이게 만약에 조용조용히 만약에 그냥 누구도 모르는 상태로 계속 커졌으면 그랬으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침투를 했다면 나중에 이거 자르기가 되게 어려운데 지금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중국 AI를 쓰기가 좀 어려운 게 여기에 어쨌든 내 개인정보가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도 그러니까 이탈리아도 아마 그런 개념이고 아마 미국도 지금 해군에선 쓰지 마라. 예,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기업들은 직원들한테 쓰지 말라 그럴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의 데이터가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마 딥시크 써보신 분들 같은 경우나 이제 중국에 대해서 예민한 질문을 하면은 답을 안 합니다. 네. 회피해버려요. 네, 맞아요. 근데 무슨 질문이든 답은 해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해야 되는데 이제 중국한테 불리한 내용은 답을 안 하니까 그럼 완벽한 AI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런 약간의 이제 그 안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엔 저는 딥시크 이번 사건이 어쨌든 터졌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잖아요. 네. 결국 이렇게 되면은 결국 쓰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결국 기업체라든가 국가라든가 이런 데서는 차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규제가 점점 심해지면서 딥시크는 결국 저는 중국이나 뭐 일부 다른 나라에서 쓰는 좀 약간 그 시장은 더 커지기 어려운 네. 그런 게 될 것 같고 대신에 이걸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각 국가마다 서로 야 우리도 저 비용으로 우리끼리 만들자 이런 이제 그 시스템들이 구축될 수 있기 때문에 AI 산업 전반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맞아요. 맞는데 딥시크 혼자 열풍을 계속 자기 혼자 잘 나가기는 좀 쉽지 않아진 상황으로 저는 갈 것 같습니다. 그 후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이게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매파적이라고 봐야 할지 예상했던 것보다 비둘기적이라고 봐야 할지 여기에 대한 해석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트럼프가 이제 금리 동결하는 거 보자마자 바로 비난을 했어요. 네. 맹비난을 했죠. 이제 연준을 물가 못 잡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범인으로 그냥 생각을 맞아요. 하고 니들이 물가를 못 잡아놓고 실패한 거 가지고 또 지금 금리 안 내린다. 뭐 이런 식이겠죠. 금리 내려라. 내가 계속 얘기하지 않았냐. 네. 내려 했는데 연준 의장 입장에서 어떻게 금리를 지금 내리겠어요. 사실 지금 그러니까 연준 의장은 이제 그런 질문을 받고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저런 발언이 있었는데 근데 자기는 뭐 대답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회피해 버렸죠. 네. 그 얘기 뭐냐면 내가 이제 금리를 결정할 사람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것 같다.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 정말요? 왜냐하면 네. 물론 결정은 연준이 하겠지만 네네. 연준은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예측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가 어쨌든 생각보다 예를 들면 뭐 물가가 생각보다 낮으면 금리 인하 더 했겠죠. 예, 근데 최근에 물가가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동결을 한 건 맞는데 결국엔 연준도 걱정하는 게 이제 그 트럼프의 정책,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그 두 가지죠. 이제 불법 이민자 추방하는 거랑 하나가 이제 관세. 예, 이 두 가지는 둘 다 사실은 물가 올리는 정책이죠. 네. 그러니까 보편적 관세가 따로 있고 나라별로 또 따로 있을 것 같고 중국은 중국대로 또 있을 것 같고 되게 복잡하죠. 네. 이걸 연준이 예측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물가가 어떻게 될지 지금 사실 미국은 뭐 고용도 그렇고 경제가 평온해요. 사실 뭐 큰 변화가 없거든요. 그럼 결국 결정하는 거는 물가 가지고 결정해야 되니까. 근데 이 물가를 지금은 좀 오르고 있지만 이 물가를 결정하는 제일 지금 올해 가장 큰 이슈는 결국 관세나 불법 이민자 이거에 따른 물가 변화가 이제 어떻게 나올지 그걸 예측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 정책도 아직 잡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네. 연준 의장이 뭔 얘기를 하겠어요. 거기다 대놓고는 아 그거 하라고 했으니까 제가 할게요. 이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이거죠. 야 어차피 네가 결정할 거 아니야. 네. 던져버린 거예요. 네. 그냥 나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알죠. 그러니까 본인도 트럼프 알고 있겠죠? 대통령도 본인 정책에 의해서 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를 리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미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물가에 미친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해서 아마 제 생각엔 보편 관세는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강도가 얼마냐가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준도 지금 최대 20%까지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20%면 물가가 어느 정도 오를 것 같다.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언제쯤 금리 인하하면 될지 이 스케줄이 나올 텐데 지금은 몇 퍼센트인지 지금 명확히 모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마 조사 결과 나오고 보편적 관세 보고 그러려면 최소 5, 6월은 또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빨라야 6월이에요. 사실 이제 그런 거 다 검증하려면 네. 빨라야 6월이고 생각보다 보편 관세가 좀 높은 수준에서 결정이 되면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하반기로 미룰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근데 트럼프 당선 대통령도 그걸 어쨌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금리 인하를 하라고 압박은 하지만 본인도 되게 민망할 거예요. 얘기하면서도 내가 하는 정책은 다 금리 물가 올리는 정책인데 네. 그냥 다짜고짜 금리 낮춰. 네. 이것도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저번에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했던 게 처음에 딱 던진 게 파월 의장한테 금리 낮추라고 얘기하겠다. 근데 그 전에 사우디한테 먼저 유가 낮추라고 하겠다. 아, 예. 그러니까 조건이 있어요. 아, 그러네요. 생각을 하고 있네요. 네. 네. 금리 그냥 낮추라고 못하니까 음. 그러려면 지금 최근에 물가 올라간 이유가 미국의 에너지 값이 좀 올랐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확 떨어뜨리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우디가 이걸 받아줘서 원유를 좀 대규모로 증산을 하고 미국도 올해 어쨌든 정책은 원유 늘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유가가 한번 확 이렇게 꺾여버리면 일단 물가에는 영향을 당연히 주거든요. 그러면 금리나 압력을 넣었을 때 파월 의장이 말을 들을 가능성이 좀 높아지죠. 거 봐라, 이 물가 이렇게 떨어졌네. 실제 지금 미국의 제일 안 빠지는 물가 중에 하나가 주거비인데 네. 그 주거비가 꺾여버리고 있어요. 음. 주거비가 40%예요, 소비자 물가에. 네. 근데 얘가 꺾이는데 왜 물가가 요새 오르냐면 갑자기 이제 휘발유나 이게 오르다 보니까 근데 얘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물가는 더 급격히 떨어지겠죠. 그런 거 보면 자기가 관세 올리기 전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해버리면 이제 압박을 더 심하게 하겠죠. 그러면 네. 이제 연준 의장도 물러서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이거를 좀 미루기가. 예.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는 제가 봤을 때 유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네. 유가를 근데 사우디가 그걸 받아줄지는 지금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가 떨어지면 러시아도 전쟁할 명분이 또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언급했죠. 전쟁 끝날 거라고. 그리고 내가 파월한테 가서 압박을 하겠다. 네. 그리고 감세하겠다. 음. 이 순서가 다 있더라고요. 네. 근데 본인 그 시나리오인데 그래서 일단 먼저 계속 압박은 할 것 같아요. 계속 압박은 하지만 파월 의장의 말을 듣기 위해선 생각보다 큰 폭의 소비자 물가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예상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국면에서 그렇게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은 높진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그 에너지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